안녕하세요, 신보진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슬기로운 장애사전. 이번 편은 시각, 청각, 언어장애 편입니다. 블루라그로님 그리고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맹 권재현 정책홍보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관련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바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숙박업소라든지 마트, 식당 등에서 출입 거부를 당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 정말 속상합니다. 작년에 한 대형마트에서도 안내견 출입을 거부해 화제가 되었죠. 네, 한 직원이 퍼피워킹 중인 안내견 출입을 막으면서 언성을 높이는 사건이 발생됐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SNS로 목격담을 올려서 알려졌습니다. 퍼피워킹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안내견이 될 강아지들을 생후 7주부터 1년 동안 일반 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시 마트 직원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언성을 높였고요. 강아지를 데리고 간 아주머니가 울고 또 강아지는 리드줄을 물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자료 화면에 보이는 강아지가 당시 훈련 중이던 강아지인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많이 위축돼 보이네요. 퍼피워킹은 본격적인 안내견 훈련을 받기 전에 일반 가정에서 사회화를 배우는 과정인 거잖아요. 양육기간 중이라 해도 저렇게 장애인 보조견 표시가 부착된 옷을 입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장애인복지법에 안내견 출입 거부에 대한 법이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훈련하는 강아지에 대해서도 법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보조견이라는 용어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시각장애인 안내견, 또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보청견 등으로 불리죠.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 보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또 식품 적객업소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정된 훈련 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이나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을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해당 법령은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국내에 도입된 지가 25년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길다면 정말 긴 시간이긴 한데 그동안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인식은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관심이 만든 상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의 광진구라든가 송파구, 또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는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점자 스티커를 제작해서 관내의 공공기관 그리고 식당 등에 부착할 방침이라고 해요. 용인시에서도 안내견을 환영한다는 스티커를 식당의 대중교통업체에 배부하고 안내견 인식 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전광판이나 SNS 챌린지 등으로 제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과 장애인 안내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장애인의 눈과 귀, 발이 돼주는 고마운 동반자인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길 안내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길을 걷다가 시각장애인 보조견을 만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르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먹을 것을 주지 마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네, 무엇보다 장애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내견이라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부르거나 휘파람을 부는 사람도 있어요. 예쁘면 가서 쓰담쓰담 하기도 하고요. 휴대폰이 있으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도 많죠. 네, 골든 리트리버가 정말 예쁘게 생겼잖아요. 눈도 순하고 또 털도 부드러워 보이고 가까이서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또 자칫 보행할 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쁘다고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러한 행동들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방해되는 것 말고도 사실 안내견의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먹을 것보다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셨던 사례 말고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만났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또 있을까요? 네, 간혹 돕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셔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의 손목이나 어깨를 잡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깜짝 놀라서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내견과 또 시각장애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땐 위급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양해를 구하는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일하는 동안 동료들과 안내견이 한 공간에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정말 얌전하죠. 아침에 출근하면 한쪽에 얌전히 앉았다가 또 퇴근할 때 시각장애인과 함께 가는 건데 어떤 동료들 입장에서는 엄청 큰 개가 같이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직원들은 괜찮은데 고용주 입장에서 취업을 시킬 때 우리 직원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앞서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안내견들을 그냥 개로 볼 게 아니라 한 명의 근로자를 보조하는 역할로 대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이 밖에 시각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꼭 알아야 할 에티켓이 어떤 게 있을까요? 출입문은 꼭 닫아두거나 활짝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문을 열어두면요. 잘못하면 문을 오가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다칠 수 있어요. 직장 동료들끼리 함께 식사할 때도 많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에티켓이 필요할까요? 반찬이나 국, 그런 음식의 위치를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일정한 규칙 없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밥이나 국,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것부터 해서 그릇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면 식사에 도움이 됩니다. 네, 시각장애에 이어서 이번에는 청각장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죠. 안내견 하면 대부분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대형견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소리가 들리지 않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귀가 되어주는 보청견이 있다라고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각장애인 안내견만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보조견입니다. 보청견들은 문자 메시지, 자동차 경적, 비상벨, 화재 경보음 같은 생활에 꼭 필요한 소리를 들으면요. 청각장애인 주인에게 곧바로 알려주고 집안의 가구 위치 이런 것들도 모두 파악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알려주기도 합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작고 귀여운데요. 보청견들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비해 덜 알려진 데다가 몸집이 작아서 반려견과 혼동되기 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청각장애인 분들이 보청견을 동반했다가 반려견이라고 인식이 돼서 식당 등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아주 잦은 상황이죠. 그 사진처럼 보청견들 역시 공인받은 보조견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조끼와 배지 등을 착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에게 하지 말아야 할 에티켓이 보청견에도 역시 적용이 될 텐데요. 특히나 청각에 민감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지 말고 아무리 귀여워도 만지거나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은 더욱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해서 시각, 청각 장애인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어 장애를 인식할 때 청각 장애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떠올리시는데, 물론 청각 장애가 언어 장애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언어 장애라고 하지는 않죠. 맞습니다. 언어 장애는요, 인지 영역, 사회성 영역, 운동 영역에 비해서요, 언어 영역 발달이 현저하게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해요. 의사소통 기술 습득이 느린 단순한 발달성 언어 장애부터 해서요, 말을 좀 더듬는 유창성 장애가 있고, 조음기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된 언어학습, 청력 손실, 또 심리 정서적 원인으로 바른 조음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음 장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예 말을 못한다는 오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도에 따라 의사소통의 수준도 다르죠. 그런 편견이 많은데요. 장애 정도나 의사소통의 수준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구강 부위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는 하지만 발음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요. 언어 수용이라던가 표현 능력이 부족할 때는 의미를 이해하거나 또 발음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못하는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어장애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편견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청각과 신경의 손상이 없고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언어적 자극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랄 경우에는 언어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서 발음이나 발성이 어렵지만 또 언어 발달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죠. 언어장애인이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고 얘기 나눠볼까요? 언어장애인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하기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거구나, 그치?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고 대답하는 동료. 업무가 너무 많아서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해요. 네네, 어떤 걸 나눌까요? 뭐라고 한 거지? 지난번 서류 있지? 그거 가지고 내 방으로 좀 와. 뭐라고 하신 거지? 너무 빨라서 알아듣지 못했네. 그 화면을 보면서도 답답함이 올라오네요. 그 직장 내에서 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잘해야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대화할 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운동조절 기능 장애와 함께 동반되는 경우에는 특히나 말이 늦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에 집중을 해주는 것이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충분히 반응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도 긴장할 때 평소 잘하던 말도 더듬게 되는 경험 있잖아요.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있다는 반응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다른 에티켓은 전화보다는 문자나 메신저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전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시각, 청각, 언어장애까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소통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장애이긴 하지만 이런 불편함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고르님, 오늘 어떠셨어요? 누군가에게 호기심으로 했던 행동이 시각,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고 이해와 배려가 퍼져나갈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